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9일입니다. 마지막 펄이 빛나는 밤이 5월 8일인가 그랬으니까 딱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저 안 보고 싶으셨나요, 혹시? 아니, 저는 되게, 여러분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아무튼,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이 좀 많이 밀렸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쉬는 바람에 무려 이제 4월 사연들을, 4월 것부터 이제 또 읽게 되었는데, 아무튼 또 이게 숙성된 맛이 있으니까요. 또, 발효 사연도 맛이 있으니까요. 맛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곡은요, 제가 그냥 오랜만에 선곡을 일단 해서 듣고 또 밀린 사연들 읽으면서 즐겁게 또 2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네, 첫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벚꽃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저 방송이요. 그 쭈드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배송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배송됐다는 문자 하나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김풍 작가님한테 이거 쭈드등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발송이 됐다고 문자가 온 걸 보니까 아마 주문하신 것도 이번 주에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끄고 앞으로 쭈드등만 켜고 살겠다고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키니까 그 채팅창에 호들갑들이 정말 많은데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치냉장고에 한 달째 방치해둔 맥주 개방, 이게 행복이지. 이게 야스지. 이게 야스다. 야스하다 끊고 달려왔습니다. 아파서 침대에서 하루 종일 끙끙 앓았는데 기분이 좋다. 아저씨 덕분에 오늘은 특별한 월요일이 됐다. 야무지게 야무지게 행복하자. 등등등 너무 좋아해 주셔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다가 또 사연을 페이지를 열어놨었는데 놓쳤네요. 얼른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4월 16일 사연입니다. 이게 너무 발효가 됐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이불킥 사연입니다. 팔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펄밤을 들어서 펄밤 퀴즈 대회가 열리면 여기도 호들갑으로 시작하네. 펄밤 퀴즈 대회가 열리면 3등 안에 들 정도의 열성팔순이랍니다. 펄밤이 매일 올라오길 기원하면서 제 사연도 하나 보내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할 때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커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공짜 이벤트로 영화 관람을 하고 김밥 천국에서 그 중에서도 저렴하고 양이 많은 새우볶음밥이랑 라볶이만 먹었었죠. 그렇게 없는 돈에서 또 아낀 돈으로 큰맘 먹고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제일 멀리 간 여행이라서 둘 다 엄청 설레어 했고 행복했어요. 근데 둘 다 그런 여행은 처음이라서 관광지의 숙소 비용을 잘 모르고 떠났고 하루 종일 싸돌아다녀가지고 너무 피곤한 몸을 좀 쉬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할 숙소가 없어서 한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아주 낡은 모텔을 찾았는데 지저분하고
냄새도 좀 났지만 그래도 그중 강릉 바닷가에서는 제일 싼 곳이어서 저희가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어서 내고 들어갔습니다. 돈은 다 털렸지, 방은 냄새나고 더럽지, 둘 다 멍하니 있다가 그래도 나름 둘만의 여행의 첫날 밤인데 그냥 잘 수는 없지 하면서 TV 밑에 있는 칫솔과 여러 가지가 들은 봉투를 찾았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모텔 가면 이거 그냥 주는 데도 있고 이거 1,000원 내면 주는 데도 있는 그 세면백 같은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칫솔만 있고 그게 없는 거예요. 남편 아니 당시 남친은 굳은 결심을 하고 카운터에 다녀오겠다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는 장수의 표정으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뒤 남친이 묘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은빛에 납작하고 작은 그거가 하나만 있었는데 그 포장지에 또렷하게 작게 써있는 글씨가 홈매트. 네, 모기 잡는 그 홈매트 훈증기 리필이었답니다. 생긴 게 진짜 똑같아요. 매우 그것이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홈매트 리필 키트. 아까 카운터에 계시던 할아버지 모텔 주인분이 떠올랐습니다. 둘 다 멍하게 있다가 배꼽 잡고 떼굴떼굴 한참 구르면서 웃었죠.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야, 헷갈리게 생기긴 했어 하면서 둘이서 웃다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할아버지의 의도를 유추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의 의도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할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무시하고 저희는 할 수 없이 손만 잡고 건전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홈매트는 혹시 안 쓰고 나가면 슬퍼하실까봐 잘 챙겨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을 더 사귀고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안 생겨서 만 4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안 생길 거 미리 알았다면 홈키파를 얻지 않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쉽네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상황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여기저기 신나게 놀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직도 강릉에 놀러 가면 그때 그 홈키파 이야기하면서 둘이 신나게 낄낄거린답니다. 신청곡은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첫 사연부터 너무 웃기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네, 강릉 커플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연애 초기에 참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 저렴하면서 알차게 데이트를 꾸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 실제로 나중에는 그 주 4회 연재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통화요? 통화는 그때 그 당시 커플 요금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화기가 아주 뜨거워질 때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있나요? 그런 요금제? 커플 요금제? 요즘은 뭐 디스코드를 해도 되고 뭐 그냥 인터넷만 되면은 굳이 전화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펄디.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듣던 도중 보물 사연을 듣고 제가 여태 결혼하고도 신혼집까지 가지고 다니는 자그마한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학교 앞 문구점에는 오락기와 불량식품들을 즐기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였지요. 문구 유흥 중에서도 저는 특히 오락기 중에 짱겜뽀라는 가위바위보 오락기를 즐겨 했습니다.
이것은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랜덤으로 숫자가 정해지는데 그 숫자만큼 문구점 코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코인은 문구점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저에겐 그땐 현금이나 다름없었지요. 운이 좋으면 1,000원으로 50코인을 따서 친구들에게 맛있는 불량식품도 사주고 이럴 때는 쓰린 마음을 갖고 집을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오락 중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지요. 그것은 어머니의 지갑에서 10,000원을 훔쳐서 짱깨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던 시절이기에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아셨겠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져간 10,000원으로 짱깨볼을 하고 따고 잃고를 반복하고 결국 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독에 눈이 먼 어린아이는 다시금 숨어있는 돈을 찾아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안을 뒤지다가 보면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옛날 집에는 큰 옷장이 다들 있으셨지요? 그 옷장 위쪽에 손만 넣을 수 있게 공간이 있었는데 의자에 올라가 손을 뒤적여 보니 무언가가 잡히고 말았지요. 그것은 돈이 아닌 검정색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나 몰래 재미있는 비디오를 숨겨놓으셨나? 하는 생각에 돈을 찾는 생각은 둘째고 곧바로 TV 밑에 비디오를 넣고 재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비밀 비디오였던 것입니다. 이쁜 누나가 나왔고 뭐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에겐 너무 당황스럽고 귀가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운 영상이었지만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어 5분 정도 보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려놓고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 비디오를 본 것을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었고 아버지의 비밀을 지금까지 잘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보내셨잖아요. 비디오는 제가 챙기려 해서 챙긴 게 아니고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님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서랍에 먼저 숨겨놓은 것입니다. 절대 또 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보니 뭐 별거 아니지만 현재도 저의 집에 있는 서랍장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현재는 볼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 버리지 못해 보물로 간직하고 있네요. 하하, 아버지 언제 한번 말씀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아마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한 반에 한 명씩 있었어요. 이 포르노 유통업자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업자가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비디오 테이프로 구했었거든요. 비디오가 그때도 많이 있었고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래서 그 포르노 유통업자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들은 그걸 유통하는 그래가지고 되게 사탄 들렸다고 그랬었죠. 진짜 그 저희들 어렸는데도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걔는 이제 항상 그 청계천에 가가지고 그런 걸 이제 구해오곤 했었지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청계천이 예쁜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막 정말 어지러운 상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비디오도 많이 팔고 뭐 하여튼 거기서는 이제 못 구하는 물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 다 모으면은 뭐 미사일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강풀 작가님 웹툰 보면은 아마 그 공기소총을 아마 청계천에서 저격용 소총으로 개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유통하는 친구가 있었고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 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비디오는 아마 제목이 딱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목이 있었다면은 제목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에로비디오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에로비디오는 당시에 이제 또 유행하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박하사탕을 패러디한 박하사랑 박하사라는 군인이 나와요. 그리고 뭐 저기 텔미 썸씽을 이제 패러디한 뭐 털밋 썸씽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신과 함은 없었습니다. 신과 함은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아무튼 그런 게 항상 유행했었죠. 굉장히 또 재치 있는 제목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 누드보이도 있었어요. 올 누드보이래. 환장하겠네 진짜. 신청곡은 없군요. 제가 그러면은 틀어보겠습니다. 하나.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잘 지내시는지요? 펄디께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펄디께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략 20대 중반쯤에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펄디께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 비추하시는지 펄디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비혼주의한테 그걸 왜 묻냐고요? 전 비혼주의 아닌데요? 제가 언제 비혼주의라고 했습니까? 일찍 결혼하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제 4드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테크를 빨리 타신다는 거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20대 중반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20대 중반이나 뭐 그 나이대에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한 20년 있다가, 그때 난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20대 중반에 해야 할 거를 못했다. 이런 소리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나는 뭐 해도 된다. 근데 계속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막, 난 20대가 없어. 일찍 결혼해가지고, 중얼중얼. 나는 20대 때 그냥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중얼댈 거면은 안 하는 게 낫고. 근데 그걸 모르겠네. 예. 저냐고요? 저는 30대에 결혼했는데요. 30살 딱 찍고 결혼해가지고, 딱 좋았어요. 딱 좋았고요. 네. 근데 뭔 선택을 하든 후회는 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돼요? 20대 중반에 근데 형편이 돼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저는 되게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이제 그때는 집값이 지금 같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박박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셋집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결혼할 엄두를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능력이 되면 대단하신 건데 아무튼 저는 뭐 일찍 결혼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너무 좋죠 뭐. 박박 모아서 빡빡이가 됐냐고요? 아니 참나.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니까 또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신청곡은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를 신청하셨습니다. 진짜 결혼이 하고 싶으신가 보군요.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안 돼요. 결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흐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결혼하세요, 좋아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지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이제 또 근데 결혼하지 말라는 노래는 또 없어요. 신기하죠? 자, 아무튼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주펄님. 항상 재미나게 청취하고 있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저는 주로 운전하거나 운동할 때 펄밤을 즐겨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나도 한번 사연을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일본 직장생활 시절의 기묘한 기억을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때는 2018년 여름. 공대를 다니던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에 해외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1년 앞두고 불현듯 생긴 이 큰 결심에 악착같이 일본어를 독학했고 결국 정말로 일본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꿈과 희망만을 가득 안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일본 센다이였지만 본격적인 출근을 앞서 도쿄 본사에서 한 달간 일본 직장 문화와 시스템 등을 익히는 사전 교육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달 동안 지낼 숙소가 필요해졌는데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하지 않았고 대신 한국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를 소개해 주더군요. 선택지가 없던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쉐어하우스 사장님은 일본 영주권을 가진 젊은 한국분이셨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서로 간단한 소개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말끝을 흐리시며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거기 그 프랑스 애가 하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방을 바꿔주고 싶어도 지금은 만실이라 힘들고 그래도 진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말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첫 사회생활, 그것도 외국에서, 그것도 프랑스 룸메이트와 룸쉐어라니.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 아휴, 뭐 어때? 한 달만 있을 건데 그냥 부딪혀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방을 소개받고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진짜로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방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에는 책상, 2층에는 침대가 있는 벙커 침대가 양쪽에 놓여 있었고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좁은 통로가 그 사이에 나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벽지, 포스터, 동상 등 온갖 힌두교 물품들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이건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이 아닌가? 당황과 놀람 속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그렇게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친구를 그 녀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 녀석은 외출 중이었고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녀석이 방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사람이 바뀌는 게 이미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일본어를 전혀 못했고 영어로만 대화했는데 제 영어 실력도 짧은 터라 주고받는 말은 늘 단답형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름과 일본에 온 이유 같은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녀석은 가라데를 배우러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그 녀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반에서 호리병과 빨간 봉투를 꺼내 뭔가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for you. Welcome drink. 그 녀석이 건넨 건 사케에 한국 고춧가루를 섞은 환영주였습니다. 이게 프랑스 문화인가? 환영의 정인가? 거절하면 사이가 틀어지나?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냥 꿀꺽하고 원샷을 하였습니다. 그 맛은 딱 대학교 OT에서 선배들이 챙겨주던 폭탄주의 맛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운동 전에 매일 이걸 마신다며 너도 한국인이니까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이상한 친구지만 나름 정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며 그날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던 저는 다음날이 주말이라 푹 자고 싶었는데 아침 7시 이상한 냄새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화재인가? 당황해서 헐레벌떡 일어났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녀석은 양 침대 사이 좁은 통로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 중이었고 창문은 당연하다는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향 연기는 방 안을 자욱하게 메웠고 저는 조심스럽게 Can you open the window when you use incense? 향을 피울 때는 창문을 열어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고개만 끄덕이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향 연기는 방을 넘어 숙소 복도까지 퍼졌고 사장님의 중재로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좁은 방만큼 샤워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층에 하나뿐인 샤워실을 다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매일 아침 라디오로 기도문을 틀어놓고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샤워실을 점령하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꾹꾹 눌러가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만 참자. 나는 신입이고 이건 시험이다. 그리고 마침내 방을 빼기 하루 전날 참고 참던 저의 화는 폭발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도쿄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마지막을 기념하며 외식을 하고 돌아왔죠. 방에 들어서자 그 녀석이 얼굴이 시뻘게 져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My card is gone. It's missing. 카드가 없어졌다는 그 녀석. 저는 모르는 일이니 그냥 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Where could it be? 그 눈빛, 그 말투. 딱 저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자식, 날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구나.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간 참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버렸고 저는 폐가 찢어지도록 외쳤습니다. 나 아니야 이 새끼야! 모국어로 토해낸 진심 200% 담은 전류. 마치 군 시절 사단장님께 외치던 경례처럼 혼신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쉐어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진 저의 외침에 그 녀석의 눈은 500원짜리 동전만큼 커졌고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층에 있던 사장님이 급히 올라왔고 저는 그간 쌓인 억울함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로서 부끄러웠지만 진짜 엄마한테 이르듯 울부짖었습니다. 사장님은 상황 파악 후 그 녀석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날 샌다이로 향하는 길. 어제의 절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괴인과의 동거가 끝나서였을까요? 그날의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샌다이 기숙사에 도착해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풀다가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글쎄 제 캐리어 안에서 그 녀석의 카드가 나온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말은 쌤통이다 이 자식아 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하루만 좀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 녀석이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가졌을 당황함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 미안함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힘들기만 했던 괴인과의 동거가 지나고 나니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 중 하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일본인이 아닌 한국에서 전혀 다른 직업인 소방관으로 일하며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내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저의 괴인 사연 마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카드 왜 가져가셨어요? 가방 한 번만 뒤져보면 안 돼요? 아무튼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아무튼 그렇군요. 경찰이 안 된 이유, 경찰이 아니고 소방관이 된 이유가 이거라고요? 아니 무슨 근데 거기 왜 들어갔지 그게? 참, 그 프랑스인하고는 이제는 뭐 인연이 더 이상 이어진 건 아닌가 보네요. 카드는 돌려주셨는지.
그렇구나. 굴러 떨어져서 들어갔나? 캐리어 안에? 그럴 수가 있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곡은 저한테 또 맡기셨네요.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너의 의미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불킥 사연입니다. 옛날 대학생 시절 휴학을 하고 졸업 전시에 쓸 돈을 벌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어느 회사에서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락에 빠진 펄순이었고 8시 반까지 출근해야 해서 꽉 찬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저는 만차 지하철을 견디기 위해 락 음악을 크게 듣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민폐일까봐 이어폰 위에 헤드폰을 하나 더 쓰고 다니곤 했는데요. 그날따라 아침에 늦게 일어나 정신없이 준비하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헤드폰을 깜빡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해 질끈 묶고 옷도 바닥에서 대충 주워 입었지만 세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타고 나서 사람들의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추레하나? 아니면 음악 소리가 너무 큰가? 등등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만차가 된 지하철에서 통조림 상태가 돼서 서서 눈 감고 40분간 출근했습니다. 중간에 환승도 한번 했고요. 가는 내내 사람들이 쳐다봐서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에 회사를 향해 빠른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려고 꺼진 모니터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빨리 준비하고 나오느라 로션을 제대로 안 펴바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볼과 턱과 이마에 로션을 찍어놓고 펴 바르지 않고 그냥 나온 것입니다. 연지곤지처럼요. 그러고서는 1시간 정도 걸려 2호선, 3호선 환승해서 출근을 했네요. 그 이후로는 로션 바르는 방법을 바꿔 손바닥에 먼저 넓게 비빈 후 얼굴에 세수하듯 바르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큰 충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배웠네요. 이상입니다. 신청곡은 그 당시 많이 듣던 바닐라 유니티의 내가 널 어떻게 잊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어떻게 그걸 못 느끼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되게 막 저는요 예전에요 그 학교 다닐 때요 직업 전문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약간 외톨이여가지고 혼자 다녔었거든요. 그냥 혼자 다니고 그 화장실에서 혼자 삼각김밥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는데요. 진짜 겁나 큰 비둘기똥이 모자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그 등교 시간에 떨어진 거였는데 그래서 비둘기똥이 얹혀있는 모자를 쓴 채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집에 와서 알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냄새가 제법 날 텐데 못 느꼈어. 내 냄새랑 비슷했나? 이상하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로션을요 손바닥에 넓게 비빈 다음에 세수하듯 발라요. 그리고 저기 쭉쭉 올라가서 머리에도 발라주고 되게 그 쾌감인데 아무튼 다행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몇 달 전에 샌드위치 먹으러 8시간 운전했다는 소울푸드와 괴인 사이 어딘가에 사연을 올린 시청자입니다. 엊그제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그 샌드위치를 먹으러 8시간을 운전했답니다. 운전하는 중에 펄밤을 듣다가 문득 사연을 또 보내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열정 사연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남들에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 수학계의 궤도 갈로아님, 김범준 교수님을 꿈꾸고 있지요. 예전에 모 유머 사이트에 수학 빌런을 자칭하며 여러 수학 창작 자료를 올리곤 했었는데 그 글들을 보시고 아니 웃자고 들어온 사이트에 웬 수학이야 하셨던 분들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기회는 참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더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 건너 아는 친구가 한예종을 다니고 있었는데 몇몇 학생들이 수학과 예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수학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마침 그 여름 한국에 들어가 있었던 저는 한예종에서 강의실 하나만 빌려주면 일반인을 위한 무료 수학 강의를 2달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한다고 말하면 열의 9은 같은 반응입니다. 와, 난 수학이 제일 싫은데. 마치 곤충을 좋아하시는 갈로아님을 보시듯 수학을 좋아하는 저를 보시며 아니 그걸 왜? 하는 표정을 지으시곤 합니다. 어쩌다 수학은 만인의 악몽이요 네메시스가 되었을까? 아무래도 우리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누가 더 빨리 계산하느냐라는 경쟁의 척도로 접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전 강연을 통해 수학은 계산하는 올림픽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계산 대신 논리와 직관을 이용하는 여러 수학의 분야를 선정해서 잠시 쉬었다 가시는 청소 아주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2015년만 해도 대학교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교재나 자료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직접 만드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지요. 그렇게 저는 졸업 과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여름 수학 강의 계획을 짜고 교재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밤을 세워서 약 200페이지에 걸친 교재를 직접 만들었지요. 사실 그걸 봐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만 수학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죠. 지금도 구글에 굿데이 투 매스를 검색하시면 라면 받침이라는 이름의 PDF 파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다시 읽어보면 아유 정말 못 썼다. 근데 정말 열심히 잘 썼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한 여름 특강은 제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한 5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예종 학생들은 물론 제가 유머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시면서까지 찾아온 분들이 약 30분 계셨지요. 한예종 학생분들은 중간에 다 그만두셨지만 2달여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10분 가까이 되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작고 더운 교실에서 수학을 설명하면서 언젠가 수학도 학문이 아니라 문화로 소비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푼 꿈을 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죄를 저지르면 대학원에 간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던 20대 중반의 저 역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석사 2년, 박사 6년의 대학원 공부를 통해 진짜 수학을 접하며 제가 배운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지식인지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교수가 되어서 이 깊고 경이로운 수학의 세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라는 수학 커뮤니케이터의 꿈을 다시금 굳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침내 정수론이라는 분야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작은 시골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실력과 내실을 다지며 언젠가 찾아올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학 연구에 수업 준비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다음 달에 딸이 태어난답니다. 삶에 치이다 보니 수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열정을 잊고 살 때도 있지만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많은 분들께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할 그날을 꿈꾸며 노력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슴속에 품은 모든 분들께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신청곡으로는 이승열의 나라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승열의 나라였습니다. 미생 OST죠. 수학 교수님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4월 24일자 사연이기 때문에 아마 따님이 태어나셨겠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셨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수능이 400점 만점일 때 수학 빼고 300점이 넘었어요. 근데 수학이 80점 만점인데 근데 수학을 맨날 막 30점, 40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게 저의 앞길을 엄청 막았었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이 사연자분 교수님께서 쓰신 그 한예종 수업 자료 보고 있었거든요. 그 함수까지 지금 읽었는데요. 어려운데요, 너무. 아니 쉽게 쓰셨다고 해가지고 나 되게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봤는데 그냥 너무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인터넷에 치니까 진짜 나와요. 뭐라고 치면 나오냐면은 굿데이 투 매스라고 치면은 맨 위에 나옵니다. 그래도 꼭 나중에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그 수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셔가지고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그 뭐 궤도님이라든지 뭐 김범준 교수님, 갈로아니, 뭐 우주먼지님 막 이런 분들 보다 채널을 제가 되게 잘 보는데 나중에 꼭 그런 채널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데서 꼭 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나 펄순이 올시다. 펄떡이 선생님들과 펄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 내 인생에 아이란 없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진 딩크족입니다. 아니였습니다. 엄마의 희생,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나의 삶이 소중한 저에겐 맞지 않는 단어의 나열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등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고 끝에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내년에 저는 결혼과 함께 여우 같은 반려인과 토끼 같은 남매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을 만나본 적도, 제 존재를 알지도, 생모가 살아있기에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곧 첫째 딸은 사춘기 나이에 접어가는데 게릴라성 호우 같던 저의 사춘기 시절을 생각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네요. 저를 아줌마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진심은 통하겠지요. 그 아이들이 멋진 성인이 될 때까지 친구 같은 엄마이자 조력자가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저를 편안하게 받아들일지, 새로운 환경에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그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지 육아고수 주펄님과 펄떡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예비 엄마가 될 나도 응원해줘잉. 신청곡은 조수미님의 아베마리아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는데 그 배우자 되실 분이 이미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도 있고 그 아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근데 아직 안 만나본 것 같은데요? 그죠? 사연을 보면은 이거는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딱히 굳이 그냥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 혹시 근데 이 또래 아이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나요? 그게 근데 요즘 애들 착해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에 그 뭐 청소년부도 있고 이제 아동부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애들 많이 만나는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동네에서 또 만화도 애들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춘기에 접어 들어가는 애들을 이제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저희 어렸을 때보다 되게 순해요.
착해요, 요즘에. 곱게 자라가지고 애들이 거리에서 자라질 않아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집고양이들 같아요. 집게. 그러니까 예전에 애들은 들개, 들고양이 같았는데 요즘에는 되게 집게, 집고양이 같아서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리고 너무 지금 미리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엄마가 된다. 토끼 같은 자식이 생긴다. 이거 굉장히 나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아이가 생긴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리 이렇게 갑자기 부모가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자친구 애들 만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엄마로서 뭘 해줘야겠다,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지 마시고 그냥 사춘기 소년을 내가 어떤 어른으로서 대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뭐 엄마 자식 간의 관계는 그 한참 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수미님의 아베 마리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은요, 사춘기에 접어드는 여자애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 두끼라고 그 떡볶이를 이제 셀프로 떠와가지고 이제 국물 떡볶이 해먹는 데 있거든요. 아니, 거기 가면 진짜 좋아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괴인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지 않은 동네라 월세 30만 원대에 나름 빌트인이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으로 방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에 새로운 매물이 나오자마자 이사 예정이었던 남자친구에게 추천을 해주었고, 그렇게 제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오피스텔 옆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5층, 남자친구는 7층의 복도 맨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건물은 다르지만 몇 미터 간격으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던지라 저는 주말이면 항상 잠옷을 입은 상태로 남자친구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잠도 자고 오곤 했죠. 남자친구는 업무 특성상 평일에는 지방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서울을 오는 시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날도 어김없이 샤워를 하고 잠옷을 입고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우산을 챙기진 않았습니다. 옆동은 10걸음도 안 되는 거리니까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 도어락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틀린 비밀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새 숫자 조합을 내가 까먹었나 싶어서 그냥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라 현관 카메라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방 안에서 보이는 화면에는 눈만 보이도록 말이죠. 누구세요? 하필이면 젊은 남자의 목소리여서 저는 그게 남자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필이면 앞서 말했듯 우리는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라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누구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카메라에 들이대고 있는 눈만 깜빡깜빡 거렸습니다. 누구시냐고요? 이제 좀 열어주지 싶어서 그냥 뒤로 물러나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장난을 치지 않는 사이였다면 이상하게라도 생각했을 텐데 그냥 저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번도 몇 번 더 눌러보고요. 그러자 안에서 잔뜩 겁먹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그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5층에 있다는 사실을. 남자친구의 집은 7층인데 평소처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제가 사는 5층 버튼을 눌렀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당황한 나머지 모기만한 소리로 죄송 하고 후다닥 뛰어서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가 바로 괴인 사연의 괴인이었습니다. 가끔씩 그 순간이 생각나 이불을 찰 때가 있습니다. 샤워 직후라 머리도 다 젖고 생기 없는 민낯에 후줄근한 잠옷차림. 상대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그런 미친 여자가 카메라에 눈만 들이밀고 비번을 누르고 말없이 문을 두드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해는 풀지 못하셨을 듯합니다. 이 스토리가 그분에게는 공포사연 그 자체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입니다. 아니 그 기생충에 비슷한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 가정부님 쫓겨나고 나서 다시 비 오는 날에 찾아와가지고 눈만 내밀고 저기요 사모님 하면서 막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명장면인데. 자, 신청해 주신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브의 Paris in the Rain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꿈을 꿔서 제 친구의 남친의 바람을 맞춰 곤란했던 적이 있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제가 친구의 남친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날 꿈에 그 남친분이 나오더라고요.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 고속버스 아니었고 제 친구의 남친분과 어떤 여성분이 같이 앉아서 꽁냥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꿈속에서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펄순이를 두고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있던 여성분의 이름을 호미라고 다정하게 부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난 상태로 꿈에서 깼습니다. 며칠 뒤 펄순이가 속한 친구의 모임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이런 꿈을 꿨다고 웃기지 않냐고 가볍게 말을 꺼냈는데 펄순이가 깜짝 놀라더니 자기 남친이 실제로 오늘 여행을 간답니다. 세미나인지 뭔지 하여튼 남녀가 섞여서요. 친구들이랑 저는 와 진짜 신기하다 크크크크 이러고 말았는데 펄순이가 진짜 신기하다고 하면서 남친한테 연락을 했고 혹시 거기에 호미라는 여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있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펄순이가 안 웃더라고요.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가시방석이었고 저는 얼른 원래 꿈은 반대야 라고 허둥지둥 말하고 화제를 넘겼습니다. 속으로 왜 내가 이름까지 맞췄을까 자책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남친분한테도 너무 미안했었어요. 다행히도 실제 바람은 아니었는지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꿈에서 본 것이라도 남의 일에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않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청곡은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입니다. 주펄님 건강하세요. 땡큐.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게 이름하고 다 맞췄는데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만 실제 바람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가장 중요한. 아니 그 이름 맞춘 것까지는 너무 신기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틀렸네요. 신기하네. 흔한 이름인가 봐요. 저 때는 그러니까 제 또래에서는 진짜 흔한 이름이 이제 지은이가 한 반에 한 3명씩 있었어. 지은이, 지영이가 한 반에 3명씩 있었어요. 뭐 그런 이름 아니었을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곤란하셨겠군요. 네, 신청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은 제 방탈출에 관한 열정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20년대 초반, 한창 오프라인 방탈출이 유행이던 시절, 저는 방탈출에 미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탈출은 혼자 즐기는 것이 무척 어려운 취미인데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방탈출을 즐기기 위해 방탈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보다 더 방탈출에 빠진 사람들의 묻힌 방탈출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동호회에서는 2달에 한 번꼴로 정모를 하는데요. 정모 방식은 대략 이랬습니다. 먼저 정모 날짜와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날 플레이할 장소를 정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갈 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갈 점포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해당 점포에 모든 테마를 투표에 올려놓고 참석자들에게 각자 할 테마 신청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점포의 모든 테마를 다 도장 깨기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대여섯 개 정도는 기본이었죠. 신청이 끝나면 부팀장님이 신청 결과를 취합한 뒤 각 테마 시간대별로 조를 나눠 방탈출 스케줄표를 만듭니다. 스케줄표를 만들 때 신경 쓰시는 점이 엄청 많았는데요. 첫째, 공간이 좁고 난이도가 쉬운 곳은 인원수를 적게, 공간이 넓고 난이도가 어려운 곳은 인원수를 많게. 둘째, 공포 테마의 경우 반드시 앞조마다 겁이 없는 소위 탱커라고 불리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 셋째, 중간에 앞뒤 스케줄이 겹치거나 2시간 이상 긴 텀이 생기는 사람이 없도록 함. 넷째, 어쩔 수 없이 앞타임과 뒷타임의 시간이 겹치는 경우 앞 테마를 빨리 풀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땐 앞타임의 고인물들을 여럿 배치하여 빨리 나올 수 있게 함. 이렇게 스케줄 배정이 끝나면 해당 방탈출 점포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각자 신청한 방수에 맞추어 회비를 거둔 뒤 당일에 방문해서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스케줄에 맞춰 방탈출을 즐기면 됩니다. 하루에 방탈출 6개를 하려면 정말 묻힌 강행군이 필요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앞 테마를 탈출한 뒤 걸어서 나온 자세 그대로 즉시 방향만 틀어서 다음 방에 입장하기. 앞뒤 스케줄이 시간이 약간 겹치는 경우 60분짜리 테마를 강제 스피드런으로 40분 안에 깨고 나오기 등등. 그렇게 한 점포의 모든 방을 클리어하면 졸업이라고 해서 해당 점포에서 졸업 선물을 받을 수 있답니다. 졸업 선물을 받은 뒤 저녁을 먹고 뒤풀이에서 후기까지 나누고 헤어지면 끝. 참 쉽죠잉? 이렇게 열심히 정모로 방탈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서울에서는 더 이상 할 방탈출이 없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더 재미있는 방탈출을 찾아서 KTX를 타고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원정은 광주 방탈출 원정이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전 테마 도장 깨기가 기본이었던 저희들은 방탈출 근처에 아예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각자 출발, 점심때쯤 광주의 방탈출 점포에서 만나 6개, 7개의 방을 클리어한 뒤 잡아둔 숙소에서 1박을 하며 새벽까지 보드게임을 하고 다음날 낮에 다른 점포에서 5개를 더한 뒤 서울로 떠나는 개빡센 일정이었죠. 3년간의 동호회 활동을 하는 동안 방탈출 비용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에 최소한 1,000만 원은 쏟아부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그걸 소화해냈던 체력도 참 대단하고 무엇보다 그걸 버텨준 지갑이 제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포 중 하나는 각 테마별로 힌트 사용 개수에 따라 대학교처럼 학점을 매겨서 6개 방을 전부 다 깨면 학점이 적힌 졸업장을 수여했었습니다. 저는 운 좋은 학점 기준 완화 플러스 고인물 팀원들에게 성공적인 버스 타기로 전 과목 올 A뿔을 받아 수석 졸업생의 자격으로 모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영광을 누렸답니다. 지금은 방탈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자주 뵙던 분들과는 아직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이끌어 주셨던 팀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의 스케줄표를 작성해 주시던 부팀장님이 올 여름에 결혼을 하신답니다. 펄디님, 개 큰 축하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2분의 결혼을 미리 축하하며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나오면 카페에 제 졸업장 인증샷을 올려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 팀장님하고 부팀장님이 결혼을 하시는군요. 부디 가정은 탈출하지 않으시길. 아니, 탈출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집에 계셔야 돼요. 싸운다고 해서 이렇게 손쉽게 나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유리상자의 신부 얘기 듣겠습니다. 아이, 정말 재밌는 또 취미를 하셨군요. 유리상자의 신부 얘기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5년. 저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 합격했고 설레이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해진 학교 동기들과 밴드를 결성했고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홍대에 있던 연주클럽에서 공연을 하곤 했지요. 아, 참고로 저는 보컬 전공으로 노래하는 사람이랍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어느 주말, 홍대에서 멤버들과 공연을 마치고 다시 안산으로 내려가는 토요일의 여름밤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멤버들은 대부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살았고 평소 멤버들의 악기, 짐들이 많아 십시일반 차비를 모아 함께 콜밴을 불러 안산과 홍대를 오고 갔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콜밴을 호출했고 악기 짐들을 차곡히 실은 뒤 안산으로 출발. 이때까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연 중간중간 하마처럼 물을 마셨던 것이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에휴, 뭐 금방 도착하겠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내 타고 있던 콜밴은 양방향의 2차선 도로, 악명 높은 서부 간선도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양방향의 도로에는 차들로 꽉 막혀 서행이라고 하기도 우스운 지경이었지요. 이때부터 저는 슬슬 방광의 압박이 시작이 되었고 살짝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양방향 도로에 꽉 막힌 차들로 어딘가에 잠깐 정차를 부탁하여 소변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몸은 슬슬 베베 꼬이기 시작했죠. 앞에서 조용히 이 상황을 보시던 기사님은 저에게 은혜로운 음성으로 학생, 잠시만. 내가 먹던 삼다수 통이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든 처리해 볼래?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니었던 저는 한 줄기 빛, 그 삼다수 통을 다급히 손짓하며 아, 그래도 될까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외쳤습니다. 기사님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신 뒤 우아하고 차분한 몸짓으로 본인의 삼다수 통에 남아있던 물들을 조심스레 창문 밖으로 쪼르르 버리신 뒤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빛의 요강을 건네받고는 드디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멤버 중 한 명, 피아노 치는 친구 하나가 여자 동기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흔쾌히 괜찮다 해주었고 나머지 드럼을 치는 멤버에게는 큰 소리로 박수를 쳐달라고 했고 기타를 치는 멤버에게는 애국가를 불러달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피아노 치는 여자 멤버에게는 미안하지만 눈을 잠시 가리고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삼다수통을 차분히 집어들고 살짝 몸을 틀고 물통 조그만 입구에 정성스레 야추를 조준하고 조심스레 이 고통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죠. 무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용량 500ml 빛의 요강이 꽉 차오르는데도 제 방광은 끝을 낼 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아직 멀었는데? 이거 거의 꽉 차가는데?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사님은 아까보다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학생! 잠깐 끊고 나한테 빨리 줘봐!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있는 힘껏 힘을 주어 방광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득 찬 빛의 요강을 기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은 다시금 차분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창문을 열어 쪼르르 빛의 요강을 비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건네받은 빛의 요강에 3분의 2 조금 넘는 양을 배출하고 나서야 저는 이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손뼉을 쳤고 저는 이 난관 극복을 위해 애써준 기사님과 멤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산에 무사히 도착, 아직까지 저의 온기가 남아있던 빛의 요강을 챙겨 내릴 때 기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박았습니다.
끝까지 온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셨던 기사님. 세상은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답니다. 창피하지만 두서없이 긴 글로 풋풋했던 20살 소소한 이불킥 사연을 이렇게나마 고백해봅니다. 신청곡은 똘똘이의 오줌 싸개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니, 사연은 진짜 같은데 똘똘이의 오줌 싸개라는 곡이 진짜 있는 곡이에요? 아니, 잠깐만 검색 좀 해볼게요. 아니, 그리고 음악을 지금 20년 하신 건데 왜 본인 노래를 신청을 안 하시고 똘똘이의 오줌 싸개를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이게 어린이 프로에 나오는 노래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노래였군요. 귀엽네요. 아무튼 그 쾌감 장난 아니죠. 그 쾌감 장난 아니죠. 그 방출할 때의 쾌감. 참고 있다가. 근데 그게 꿈속이었다면 그 쾌감이 갑자기 뜨뜻함으로 바뀌면서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니 참 재밌었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쉬는 바람에 사연도 한번 뚝 중간에 끊겼습니다. 오늘 읽은 사연은 4월 말 사연이었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카페.naver.com/주펄 대인국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굳이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시면 제가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이제 여름이 됐기 때문에 또 한국의 비발디, 사계절을 테마로 노래를 만들고 있는 가수가 있지요. 임세모 양의 이게 사람 사는 날씨냐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